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민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칼 세건이 지은 코스모스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행처는 사이언스 북스입니다.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인류는 영원 무한의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 코스모스의 나이와 크기를 헤아려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이해 수준을 훨씬 넘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코스모스를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구의 표면은 곧 바닷가에 해당한다. 지구는 우주에서 결코 유일무이한 장소로 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곳은 더더욱 아니다. 코스모스의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다. 우주에는 은하가 대략 1000억 개 있고 각각 은하에는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게다가 각 은하에는 적어도 별의 수만큼 행성들이 있을 것이다. 대개의 별들은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내지만 어떤 별은 하도 뜨거워서 엑스선이나 전파를 내기도 한다. 푸른색의 별은 뜨거운 젊은 별이고 노란색 별은 평범한 중년기 별이다. 붉은 별은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별이며 작고 하얀 별이나 검은 별은 죽음의 문턱에 이른 별이다. 항성계들은 이웃 항성계의 수강 년의 거리를 사이 둔 채로 격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 하나하나가 우주의 외딴 섬인 셈이다. 만약 두 막대가 동시에 똑같은 길의 그림자를 들이온다면 그건 역시 평평한 지구에서는 말이 된다. 태양광선이 막대를 비스듬히 쪼이되 그 비추는 각도가 똑같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CNA 막대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데 알렉산드리아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에라토스테네스가 보아하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지구의 표면이 공면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공면의 구부러지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의 길이의 차이도 클 것이다. 태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구에 다다른 태양광선은 지구 표면 어디에서나 평행하게 떨어진다. 지구를 일주하고자 나섰다 되돌아온 사람들은 대륙의 앞을 막아 회항한 것이 아니라 바닷길은 항상 거침없이 열려 있건만 더 못 가고 돌아온 까닭은 자신의 의욕 상실과 식량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 은하도 별도 행성도 없었다. 생명도 문명도 없이 그저 회항한 불덩이가 우주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고 있었을 뿐이다. 대폭발의 혼돈으로부터 이제 막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조화의 코스모스로 이어지기까지 우주가 밟아온 진화의 과정은 물질과 에너지의 멋진 상호 변환이었다. 우주 어딘가에 우리보다 지능이 더 높은 생물을 찾을 때까지 우주가 내놓은 가장 눈부신 변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 생명의 부가 다른 별들 주위를 돌고 있는 수많은 외계 행성들에게 생명이 살고 있을까? 만일 살고 있다면 외계 행성도 지구에서처럼 탄소를 기본으로 한 유기물일까? 외계 생명은 지구 생명과 비슷하게 생겼을까? 별들 사이의 암흑한 광대한 암흑 속에는 기체, 티끌 그리고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성간구름, 즉 성간홍이 떠돌아다닌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어떤 종의 식물과 동물은 잘 키우고 또 어떤 것들은 죽여야 할지 신중하게 선별해왔다. 자연적으로 유전형질이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자연도태 혹은 자연선택이라고 한다. 생물이 오랜 시간 근본적으로 변해왔음을 우리는 화석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이는 과정에서도 인간이 유도한 유전형질의 변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지구는 대략 약 46억 년 전에 성간기체와 티끌이 응축된 구름 속에서 만들어졌다. 화석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생명이 대략 40억 년 전 원시지구의 바다나 연못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생물은 오늘날의 단세포 생물만도 못한 것이었다. 인류의 조상이 숲에서 성장했기 때문인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숲의 친근함을 느낀다. 알려진 유기분자의 수는 100억 개가 넘지만 생명상의 필수 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약 50종뿐이다. 그러므로 지구 생명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대의 경제성을 유지하는 아주 영리한 존재다. 인간의 DNA는 10억 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연결된 두 개의 나선이 이루는 매우 긴 사다리처럼 생겼다. 우리의 눈높이를 분자 수준의 화학 반응이 맞춘다면 외계의 생명 현상도 지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점성술에 따르면 사람의 운명은 그가 태어날 때 어느 행성이 어느 별자리에 들어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수천 년 전부터 행성의 움직임이 국왕과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점성술사는 행성의 운동을 연구하는 지구라는 행성의 국가들의 국계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미국 국계는 별이 50개 있고 소련과 이스라엘 국계는 1개, 미얀마는 14개, 그레나다와 베네수엘라는 7개, 중국은 5개, 이라크는 3개, 일본, 우루과이, 방글라데시, 대만은 태양이 하나씩 그려져 있다. 천문학자로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룩한 업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고 그들의 발길을 기록하고 목록을 만들고 지구가 왜 구형인지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했으며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하는 공식을 확립했다. 포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지구 중심의 세계관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 코스모스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즉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의 대결이 절정이 이런 것은 16세기 말과 17세기초에 살았던 과학자를 통해서 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1571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성지자가 되는 교육을 받았다. 케플러 시대에 알려진 행성은 지구를 포함하여 모두 6개뿐이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전부였다. 티고 브라이가 죽은 뒤 케플러는 황실 수학자의 자리를 물려받았다. 완강하게 발표하는 티코 브라이 친지들로부터 관신이 거의 관측자를 얻어냈다. 케플러는 행성들 궤도의 경계가 5개의 플라톤 정다면체에 따라 정해진다고 가정하고 받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코페르니쿠스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티코 브라이 관측자로도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천왕성, 해왕성,冥왕성이 발견되면서 코스모스의 신비는 완전히 거짓된 것으로 판명됐다. 케플러는 화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원궤도 아니라 타원궤도를 따라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달에서는 낮과 밤이 매우 길기 때문에 달에는 추위와 더위가 양극으로 치달으며 일교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달의 기후 조건은 대단히 난폭하다고 케플러는 달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추구하는 목표는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천상세계의 조화를 밝히는 것이었다. 케플러와 마찬가지로 뉴턴도 그 시대를 풍미하던 미신을 멀리하지 못하고 신비주의와도 자주 접촉했다. 뉴턴은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다. 움직이는 물체는 어떤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 가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그 방향을 따라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천국과 지옥, 행성과 행성 사이 공간에도 많은 천체들이 떠돌아다닌다. 일부는 암석질의 작은 덩어리고 또 어떤 것들은 철을 많이 함유한 금속성 물질의 소형 천체이다. 이 외에도 얼음 성분의 덩어리들이 있는가 하면 유기물을 많이 함유한 것들도 있다. 만일 이들이 충돌한다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핵폭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해성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얼음 물질의 미세한 암석 뒷걸이 한데 뭉쳐서 해성의 핵을 이룬다. 맑게 갠밤 하늘을 자물쇠게 오려다보면 외로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로 빛을 내며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유성이 비오듯이 쏟아진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유성호라고 부른다. 해성이 나타나면 왕자가 갑자기 죽는다든가 한 왕족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대 행성과학자들은 해성과 행성의 충돌이 행성의 대기 조성에 그다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한편 소행성은 태양계가 형성되던 과정에서 남은 짜투르기 조각들이며 지구와 지구의 동반자인 달은 소행성과 해성들에게 무수히 두들겨 맞았을 것이다.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하면 지구를 향한 쪽에서 약 1만 개의 운수공을 헤아릴 수 있다. 지구와 달이 태양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의 표면은 수많은 충돌로 심하게 파인데 지구는 어떻게 운수공이 드물까? 설득력 있는 유일한 설명은 충돌 구덩이가 지구와 달에서 같은 비율로 만들어지지만 공기와 물이 없는 달에는 일단 파인 구덩이들이 오래 보존된 데 비해 지구에서는 꾸준히 진행되는 침식작용으로 말미암아 지워지고 메워지기 때문이다. 세상을 통째로 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더위, 모든 것을 뭉개버릴 듯한 높은 압력, 각종 맹독성 기체, 등골로 속한 붉은 기운을 띠고 있어서 금성은 사랑의 여신이 웃음 짓는 낙원이 아니라 지옥의 상황이 그대로 구현된 저주의 현장이라 하겠다. 금성과 지구에서 그리고 태양계의 모든 곳에서 자연의 대장에 따른 파괴의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정반대의 측면에서 기후를 교란시켜왔다. 수십 년 동안 인간은 숲을 태우고 방목함으로써 초원과 밀림을 지속적으로 파괴해왔다.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화성이 지구인의 희망과 두려움을 투사할 수 있는 신화 공간으로 어느새 둔갑해버린 것이다. 화성은 참으로 경이로운 세계이며 지구인 흔적을 화성에 확실하게 남겨놓았다. 로웰이 그린 화성의 모습은 태고 역사를 간직한 채 메마르고 쇠락한 땅, 즉 사막의 세계였다. 화성 전역을 이미 지도에 담았으며 자동 실험실을 2개씩이나 화성 표면에 내려놓았다.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화성에 대한 최상의 정보는 메리노 9호 궤도선에서 얻은 것이었다. 그 사진자료에서 크기가 90m 이상인 지형물만 알아볼 수 있다. 태양 주위를 돌아 1억 km의 먼 거리를 가로지른 1년 반에 걸친 행성간 여행의 끝에 바이킹 선단의 궤도선, 착륙선, 통합체들이 화성 주위의 적절한 궤도에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붉은 행성의 황금의 동과 유토피아의 우주선이 유연하고 안전하게 내려앉았다. 우리의 성공은 우주선의 설계와 제조, 시험에 투입된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우주선 통주사들의 유능함에 힘입은 바가 크다. 바이킹 착륙선은 착륙하자마자 사진들을 즉시 전송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쩌면 커다란 최고의 생물들이 화성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바이킹을 착륙시킨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이 없을 수도 있다. 어쩌면 바위나 모래 알갱이마다 아주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로 화성에 생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탐사를 통해 엄청난 소득을 거둬들일 수 있다.
태고의 하천이나 장대한 화산들 중 하나의 산자락을 조사할 수 있고 극제의 얼음 덩어리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목성 주변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고해리의 하천입자들이 두껍게 둘러싸고 있다.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을 가까이서 관측하고 토성과 그 너머로까지 향하려면 우주선이 우선 목성의 위험한 복사벨트의 외곽을 뚫고 지나가야만 한다. 그런데 고에너지의 하전입자들은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관측 장비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장비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에너지의 하전입자는 보이저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탐험과 발견이야말로 인류사를 특징지은 인간의 가장 뚜렷한 속성이었으며 인류사를 장식한 탐험 중에 보이저 계획이야말로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정부와 민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네덜란드 공화국 동인도 회사는 세계 곳곳의 오지로 선단들을 파견하고 거기에서 희귀물품을 구해다가 비싼 값을 받고 유럽에 되팔아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므로 탐사항해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생명선이었다. 항해 일지와 항해도로는 국가 기밀로 분리됐으며 수많은 배들이 국가의 비밀 지령을 받고 출항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인들은 세계 도처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해양 강국으로서의 네덜란드의 재성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네덜란드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의 발전이 모든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는 기술을 존중했으며 사회 전체가 발명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위협하는 분위기였다. 다른 나라에서 판매가 금지된 서적이 네덜란드에서는 출판이 허용되었다. 보이저 유호는 지구로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이저 유호의 과학적 탐사 결과와 역사의 길이 남을 보이저 유호의 발견들은 여행자의 이야기로서 결국 전파를 타고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호의 화산 분출은 그 구성 입자들을 목성의 주변 공간까지 직접 방출시킬 정도로 매우 높이 솟아오른다. 아마도 이 입자들은 이호 주변에서 목성을 둘러싸고 있는 도넛 모양의 튜브를 형성하는 장본인 듯하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발전시키는데 이것은 목성 내부의 금속성 액체에 흐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류 때문이다. 이 전류는 자기장뿐만 아니라 전자와 양성자로 구성된 목성 주변의 복사벨트를 생성하기도 한다. 토성과 위성들 중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타이탄이다. 타이탄은 태양계 안에 있는 위성들 중에 가장 거대한 존재로 있으나마나한 대기가 아니라 상당 수준의 대기를 실제로 보유한 유일한 위성이다. 1980년 11월 보이저가 토성에 접근하기까지 이 위성이 원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너무나 빈약해서 무엇 하나 딱 부러지게 예측할 수 없었다. 타이탄의 지표면에 서면 타이탄의 구름차로 토성과 그 고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이탄 대기에서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토성과 고리는 희뿌옇게 보이겠지만 말이다. 타이탄이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 양은 지구가 받는 양의 1%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혹독하게 추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양의 유기물질, 태양에서 오는 복사에너지의 역할, 그리고 활락산 주위에서 예상되는 고온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타이탄의 생명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밤하늘의 등뼈. 별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언덕이나 나무 위로 올라가도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다. 달은 천천히 움직이며 별 앞을 지나가지만 나중에 보면 별이 닫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오니아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은 실험의 기법들과 함께 그리스 전역을 거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까지 퍼져나갔다. 아무도 공기의 존재를 믿지 않던 시기였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이 신의 숨소리라고 생각했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적인 물질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공기에 대한 최초의 실험을 한 인물은 기원전 450년경에 활약한 엠페도클레투스였다. 원자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김새와 단서가 데모크리토스에 와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뿔 또는 피라미드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미분과 적분은 세상을 이야기한 기본 도구로서 문헌상으로는 아이작 뉴턴이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각삼각형의 두 짧은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합한 값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법칙도 피타고라스 또는 그의 제자들이 발견했다. 피타고라스는 이 법칙에 성립하는 신각삼각형의 사례를 단순히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학적 추론의 방식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든 면이 동일한 정다각형으로 만들어진 3차원적 구조물, 즉 정다면체에 특별히 매료되어 있었다.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코스모스가 설명될 수 있는 실체고 자연에는 수학적인 근본 열기가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학을 하려는 동기를 심어줬다. 천문학자들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코스모스에 오직 하나의 은하, 즉 우리 은하수 은하만 있다고 믿었다. 시간과 공간을 가른 여행. 별자리의 모양은 공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바뀐다. 즉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의 관측자의 상대 위치가 바뀌어도 주어진 별자리의 모양이 변하지만 관측자가 한 장소에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해도 별자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리온 자리는 황도 12궁에 속하는 별자리가 아니다. 오리온 자리는 사냥꾼 모습을 이루고 있는 4개의 밝은 별과 별자리 전체를 시선을 그리며 둘로 나누는 사냥꾼 벨트 같은 3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다.
천체들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체들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광 속의 유한성을 실감하게 된다. 광 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여행을 하면 당신은 나이를 거의 먹지 않지만 당신의 친구나 친척들은 여전히 늙어간다. 당신이 상대로운 쪽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몇십 년 늙어 있겠지만 당신은 전혀 늙지 않았을 것이다.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미생물이다. 우리는 소아마비균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접촉한다. 하지만 이 세균에 감염되어 소아마비가 발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별들의 삶과 죽음. 우리 인간은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 책상에 올려놓은 나의 발꿈치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책상도 원자로 되어 있다. 애플파이를 오븐에 너무 두면 파이가 아니라 숯이 된다. 숯의 성분은 거의 전부 탄소이다. 숯이 된 파이를 90번 연속해서 반으로 나누면 탄소 원자를 만날 수 있다. 탄소의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6개씩 들어있고 핵 바깥에는 전자 6개의 구름이 자리하고 있다. 탄소 원자의 핵에서 한 덩어리를 떼내면 그것은 더 이상 탄소 원자가 아니라 헬륨 원자가 된다. 연금술 시대 이후 새로운 원소들이 속속 발견된다. 최근에 발견된 것일수록 희귀한 원소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2개씩 있는 헬륨의 핵은 매우 안정적이다. 헬륨의 핵 3개가 탄소핵 하나를 만든다. 4개면 산소핵, 5개면 네온핵, 6개면 마그네슘핵, 7개가 모이면 규소핵, 8개가 합치면 황의 원자핵 하나를 만든다. 헬륨핵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양성자를 더하거나 완전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의 중성자를 더할 때마다 새로운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수원핵에서 양성자 1개와 중성자 3개를 빼면 검원자의 핵이 된다. 이것이 연금술사들이 겉도록 의문했던 변화의 본질이다. 우라늄보다 원자 번호가 높은 것은 대개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합성한 이원자 핵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내버려두면 순식간에 붕괴되는 방식의 방사능 원소들이다. 원자 번호가 94인 플루토늄 원자핵은 가장 유독한 물질 중 하나이다. 이 물질은 아주 느리게 붕괴되기 때문에 인간의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태양 내부에서 진행된 수소의 헬륨으로의 변화는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광자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유령 같은 존재인 중성미자도 만들어낸다. 태양은 새 원료인 헬륨을 태워서 추가 에너지를 넣는 동시에 탄소와 산소를 헬륨에서 합성해낸다. 성간원에 들어있던 수소와 헬륨이 뭉쳐서 별이 만들어진다. 그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며 성간 공간으로 되돌려보낸다. 태양 규모의 별들은 행성상 성운의 단계를 거쳐 자신들의 외곽층을 날려보낸다. 생명의 기운과 진화는 별의 기운과 진화와 그 뿌리에서부터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영혼의 별 한 끝. 대폭발의 순간이 오늘까지 우주는 한시도 쉬지 않고 팽창을 계속해왔다. 우주를 부풀어오는 풍선에 비유하고 풍선 바깥에서 그 풍선을 바라보는 것으로 팽창 우주를 설명하고도 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오해를 하기 쉽다. 초기의 우주는 강력한 복사와 고온 고밀들의 물질로 가득 차 있었다. 소립자가 충만하던 고온 고밀들의 원소하고가 점차적으로 냉각되자 거기서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먼저 만들어졌다. 아직 덜 성숙한 원안 내부에서도 중력 수축이 국부적으로 진행된다. 질량은 은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밀도가 충분히 높은 성간원들은 중력 수축을 한다. 수축으로 성간원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고 내부의 온도가 약 1000만도에 이르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은하의 자살률은 의외로 높다. 은하의 자살은 흔히 폭발로 일어난다. 우주의 대폭발과 은하의 우태 운동을 발견할 수 있던 것은 도플러 효과라고 알려진 자연의 간단한 원리 덕분이다. 적색이동을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편은 이것이 도플러 효과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하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멀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우리 모두에게서 멀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주의 거대 구조를 논할 때 천문학자들은 공간이 굽었다느니 평탄하다느니 하는 식의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미래로 띄운 편지. 인류보다 고등한 시적 생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상이 은하수 은하에만 100만 개를 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세상들 중에서 지구는 표면이 물로 덮여 아주 진지한 존재다. 고래의 조상은 7천만 년 전까지만 해도 육식성의 포유동물에서 지상에 살았다. 그러다가 서서히 바다로 이주했다. 어미고래는 새끼를 젖을 먹여 키웠다. 인간의 유전자처럼 고래의 유전자들도 모두 핵산으로 구성되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할 뿐만 아니라 유전적 정보를 발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박테리아나 인간이나 이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다양한 단계의 모든 생물들은 유전자 정보를 수없이 공유한다. 천재지변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지구상에서 공룡이 사라짐으로써 그때까지 숨을 죽이며 살았던 포유류들이 이제 어깨를 펴고 활보할 수 있게 됐다. 아무 것이나 마구 먹어제끼는 파충류들의 위협을 피해 숨어서 지냈던 우리의 먼 조상들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고 인간의 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유류들이 아주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크게 번성했다. 외계 행성에 사는 지적 생물의 생김새가 지구를 닮았을 가능성은 거의 0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구의 경우를 보건대 유전적 다양성은 일련의 우발적 사건들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구 하령 한 번씩 자전함으로 지상의 강력한 전파 송성 기술도 자동적으로 하늘을 하루에 한 번씩 휩쓴다. 그러므로 외계 문명권의 천체 전문학자들이라면
지구가 자전 주기, 즉 하루의 주기를 자신들이 수신한 전파 신호의 주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부터 쉽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은하대 백과사전. 인류는 이미 모든 내측의 탐사선을 우주라는 큰 바다에 진수시켰다. 파이오니어 1호와 보이저 1호가 바로 탐사선인데 이들은 아직 원시적 수준의 초기 작품에 불과하다. 지구보다 심지어 수십억 년 이상 나이를 먹은 행성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덴드라이, 카르나크 마을이나 이집트 그 어디에서든 쭉 늘어진 기둥과 건물의 벽에는 이상한 문자가 가득히 새겨져 있다. 쌍폴 영은 장형 문자 아니 신성한 인강문이 실제 사물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학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로제 사설을 근거로 그는 상형 문자의 해독법을 터득했다. 지구에 있는 실험실에서 수행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이슈가 되는 분자들이 우주에 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여기서 생명 현상의 기본 문자들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문자를 일컫는다. 즉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간단한 분자들의 탄생이 우주의 환경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외계 문명의 탐색이야말로 실패에도 성공하는 사업이다. 오랫동안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끝에 지구 문명은 결국 대답을 하기로 결정한다.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보낸다. 별들 사이에 거리는 광활한데 빛이 닿을 수 있는 속도가 유한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성공한 대화는 우리의 먼 후손까지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지속될 것임에 틀림없다.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우주에는 생명이 전혀 없는 세상이 있다. 우주적 재앙의 표적이 되어 새까맣게 타버린 불모의 세상들이 우주 여기저기 널려있다. 핵폭탄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충격파는 토화 지점까지 수킬로 밖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한순간에 뭉개버린다. 정전 상대국끼리 핵공격을 감행하면 자연히 지구대기는 먼지의 양이 증가하고 먼지의 증가는 태양 복사 유입을 차단하여 지표의 온도를 갑니다. 온도의 변화폭이 적더라도 이것은 농업 생산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곤충보다 새들이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니다. 새의 멸종은 곤충의 창고를 동반하므로 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대우라니 핵전쟁이 불러올 재앙의 한 본보기라 하겠다. 외계에서 우주인들이 지구를 방문한다면 우리는 현재 지구 곳에서 진행 중인 군비 경쟁의 당위성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 행위에 대한 오늘날의 예는 피부 접촉의 많고 적음이 어떻게 폭력성의 발현과 그런 상관관계를 갖게 됐는지 아직 속세원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지구에서 과학을 아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다. 지구에서 벌어진 생명 진화의 긴 역사에서 아직까지 과학하기는 전적으로 인류만의 것이다. 과학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과학에는 고유한 특성이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구 서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였다. 많은 지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곳으로 몰려와서 생활하고 서로 배우면서 교류했다.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인 학자 여행객들로 넘쳐났다. 현대 과거의 씨앗이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뿌려졌음에 틀림없다. 고대에 이루어진 위대한 업적들이 거의 대부분 실제로 응용되지 못하고 잊어졌다. 인류는 우주 한 구석에 박힌 미물이었으나 이제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이만큼 성장했다. 우리는 종으로서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 충성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의 이룩한 업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는 인류를 여기에 있게 한 코스모스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